였는데 네, 일단 중요하다라는 판단. 왜냐면은 우리가 재작년에 진짜 몇 년 만이니? 한 8년인가? 7년인가? 만에 논리학이 갑자기 평가원에 등장을 했어요. 평가원이 논리학이라는 걸 이제 1구 수능에서 나왔던 그 가능 세계 그때 이후로 안 냈어요. 왜냐면 논리학만 내면 애들이 너무 썰리니까 변별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다가 논리학을 쉽게 내자니 또 애매하고, 그래서 한참을 안 내다가 진짜 오랜만에 등장했던 지문이 바로 에이어의 윤리학과 그 비판에 대한 글이었는데 엄청 어려웠어요. 쌤 개인적으로는 이때까지 나왔던 그 어떤 논리학 지문이랑 비교도 안 되게 어려웠던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그래 말이 많았는데 결국 수능 날은 안 나왔어요. 작년에도 안 나왔고 재작년 작년에도 결국 6월 평가원에서 한번 건드리고 안 냈는데 원래 수능에서 지랄하기 전에 6평에서 한 번 정도 경고를 한단 말이야. 그런 맥락에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평가원이 이제 지금 이제 이 교육과정에서 이번 올해 수능이 마지막이잖아.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런 상황이라 보니까 책임 소재라는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막 그지같이 됐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비판을 해, 비난을 해. 그러면 그래서 교육과정을 바꿨습니다. 이러면 되기 때문에 논리학을 갑자기 수능 날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고 이때까지 나왔던 논리학들은 거의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용도 그렇고 용어도 그렇고 계속 논리학들은 이 계보를 유지한 것처럼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볼 지문, 이 지문이 에이어의 윤리학과 비판 이 지문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쌤반 친구들 이거 보고 있으면은 당신들은 나랑 나중에 할 거니까 미리 혼자 써볼 필요 없습니다. 네, 어쨌든 같이 볼 지문 이렇게 3개 적어놨어요. 1309 구평의 고대의 제의와 현대의 놀이. 이 언어 놀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새로 나온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언어 놀이라는 걸 다뤄왔던 게 이제 본격적으로 다뤘던 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언어 논리학자인데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에서 이 언어 논리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안을 했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윌튼이라는 사람은 비트겐슈타인의 약간 뭐 계승자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쨌든 얘가 원조니까 그 18 3월 교육청에서 한번 제대로 다뤄놨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꼭 같이 봐놨으면 좋겠다. 제일 직접적 연관성 있는 건 이 지문. 오케이? 네, 한번 같이 가볼게. 글 자체가 막 엄청 어렵다기보다는 좀 생소할 수 있어서 자 가볼게요. 허구는 자 가지문 허구는 실제로 이러하지 않은 꾸며낸 거짓말이야. 알지? 그지? 우리 뭐 이런 거 보면서 뭐 체크하고 밑줄 긋고 할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소설과 같은 허구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장 자체가 갖는 의미론적 내용과 문장이 사용된 맥락 속에서 독자나 청자가 실제로 파악하게 되는 사용상의 내용을 구분해라. 오케이. 네. 일단 지금 이 내용을 두 개로 구분하네요. 그죠? 내용이란 거를 의미론적인 거랑 사용상, 이거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되는데. 근데 뭐 지금 읽었을 때 뭐가 다른 건지가 정확히 안 들어옵니다. 그죠? 읽어봐야지. 의미론적 내용은 어떤 거냐? 자, 의미론적 내용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의미론적 내용은 작가나 화자의 의도, 문장이 사용된 맥락과 무관하게, 뭐 딱 봐도 이게 좀 중요한 말인 것 같아. 맥락과 무관하다. 그지? 문장이 지시하는 내용 자체, 즉 명제이고, 문장이 지시하는 내용 자체가 바로 명제라는 개념이래. 이게 바로 의미론적인 거야. 자, 사용상의 내용은 어떤 거냐? 사용상의 내용이란 작가나 화자의 사용 의도와 문장이 사용된 맥락, 그러니까 맥락을 고려하냐 마냐의 차이네요. 그죠? 맥락에 따라 문장이 전달하는 내용. 즉, 그 문장이 실제로 사용된 내용이다. 오케이? 괜찮죠? 약간 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쌤이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숙제를 안 해왔어. 그래서 야 숙제 안 할래? 죽는다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문장이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해보면 숙제를 안 하면 당신은 죽는다. 뭐 이게 지금 이제 그 문장에 들어있는 실제 의미예요. 그죠? 의미론적 내용으로 해석한다면 그런 느낌인 거지. 너 진짜 숙제를 안 하면 당신은 죽습니다. 이런 뜻이야. 근데 지금 이게 진짜로 뭐 사망한다의 의미는 아니잖아. 진짜 확 그냥 막 이런 의미잖아. 그지? 숙제해라 제발 이런 의미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된 내용은 이런 의미겠지.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화자의 혹은 작가의 사용 의도가 이 의미론적 내용이랑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란 말이지. 모든 것은 맥락에 의해서 의미가 새롭게 추가되거나 제한되거나 하기 때문이야. 오케이? 맥락을 떠나서 그 말의 의미만을 따지는 것, 문장 그 자체만의 의미를 따지는 것, 그것은 명제 개념이에요. 오케이? 근데 맥락을 연결시켜서 실제로 무슨 의미로 사용됐는가를 따지는 것은 사용상의 내용이라는 거지. 됐어? 오케이. 자, 윌턴은 이러한 구별을 통해 허구 이야기를 믿는 채 하기 놀이로 해석한대. 오케이. 아까 처음에도 나왔던 허구 얘기 나왔었는데, 그지? 결국은 지금 이 허구라는 걸 이해하려면, 이게 지금 이 글의 목표인 거죠. 도대체 우리는 허구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런 걸 따지기 위해서는 내용을 두 개로 분류를 해서 이건 약간 명제, 팩트적인 그 문장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맥락적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이런 의미라 그랬죠, 그죠? 근데 그럼 생각해봐. 지금 허구 이야기는 어떤 거겠니? 명제겠니? 맥락적 사용이겠니? 당연히 이거겠죠, 그죠? 허구 이야기를 믿는 채 하기 놀이로 해석을 한데 자, 뭐 개소리인지 몰라. 허구 이야기는 독자나 청자가 그 내용이 실제가 아님을 알면서도 오케이, 네, 그쵸? 우리가 뭐 소설을 읽으면서 진짜? 그때 그 몇 년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뭐 이러면서 다큐로 받아들이진 않잖아. 아니면 알면서도 마치 실제인 것처럼 가정한다. 그게 바로 믿는 채 하기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허구 이야기, 소설, 영화 이런 것들을 믿는 척한다. 그런 놀이 활동을 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돼요? 일종의 놀이다. 따라서 허구 이야기 속 문장이라는 것은 어떤 문장이야? 당연히 사용상의 내용이겠죠, 그죠? 명제를 표현한 형식이 아니라 지금 이거 의미론적 내용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네.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의미론적인 게 아니라 놀이를 작동시키는 소품에 불과하다. 그래서 독자나 청자는 오직 이 문장을 놀이규칙 안에서 실제로 받아들인다라는 전제하에 이 문장의 사용상의 내용만을 받아들인다고. 오케이? 이해돼요? 사용상의 내용만을 받아들일 뿐이다. 그지? 허구 이야기는 결국 이것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그 문장 자체가 의미하는 것들을 팩트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케이? 예를 들어 한양의 어느 마을에 농부랑 흥부라는 놀부랑 흥부라는 형제가 살았다라는 문장이 소설에 쓰여서 그랬을 때 이 문장의 의미론적 내용은 이러한 놀이에서 비활성화된다. 그러니까 명제를 표현하는 방식, 그죠? 이렇게 쓰이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냥. 비활성화되며 이 문장을 믿는 채 하는 경우에 한해 믿는 채 한다는 언어를 직접 쓰네요, 그죠? 믿는 채 한다라는 거는 어떤 거야? 실제가 아니지만 사실인 것처럼 가정한다 하는 참여의 놀이. 소설을 읽으면서 계속 다큐로 받아들이면 그건 소설을 읽는 재미가 생길 수가 없잖아, 그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에서 오는 재미란 말이지, 그죠? 믿는 채 하는 경우에 한해 허구의 이야기 안에서만 사실상의 내용을 전달할 뿐이다. 아까부터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글은 엄청 쉽게 쓴 글이에요. 근데 비슷한 소재를 다른 평가원이 만약 다루게 되잖아? 그럼 글 난도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미 6월 평가원에서 재작년 6월 평가원에서 이미 한참 어렵게 다뤄놨기 때문에 그걸 걸고서 들어가면은 훨씬 더 어려운 걸 만날 수도 있게 된다고. 알지? 이러한 윌턴의 접근은 허구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행위와 감정 반응을 설명하는 데 유용해. 자, 지금부터 뭔 얘기할 거라고? 허구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 소설을 읽으면 왜 우리는 감정을 반응하고 인식하고 뭐 그럴까? 뭐 이런 걸 설명해 주겠대, 지금부터. 독자나 청자는 허구 이야기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마치 실제인 것처럼 인식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네, 뭐 아까부터 계속 나왔던 말이에요. 감정이란 말이랑 인식이란 말 빼고 나머지는 계속 나왔던 말입니다. 연극 공연 중에 배우가 호랑이가 달려온다 라고 외쳐도 누구도 그 말이 사실이 아니면 알지만 배우를 거짓말쟁이라 비난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아까 흥부가 놀부가 한양의 어느 마을에 살았대 이런 얘기를 딱 읽는데 진짜 몇 톤데? 이질 하진 않잖아, 그죠? 마찬가지야. 이 호랑이가 달려온다 라고 막 배우가 연극이니까 그 연극 봤죠? 연극 본 적 있죠? 연극은 무대에서 그냥 배우들의 연기만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CG 없이. 호랑이가 달려온다 라고 외쳤을 때 아니 씨발 서울에 호랑이가? 이러면서 막 달려나가고 막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명제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거야. 네, 비난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는 허구 이야기가 문장이 지시한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 다시 문장이 지시하는 내용. 여러분 이 말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에서도 아까 처음 문단에도 나왔었거든. 문장이 지시한 내용 자체, 즉 명제 이렇게. 문장이 지시한 내용을 명제라 그래요. 문장과 명제의 구분을 가지면 끝나고 잠깐만 얘기할게. 명제를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 즉 언어 행위가 아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이 허구 이야기 있죠. 연극, 소설 이런 건 언어 행위가 아닌 거야. 뭐야? 그죠? 놀이일 뿐인 거야. 됐어? 오케이? 윌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놀이일 뿐이다. 언어 행위가 아니야. 우리는 허구 이야기를 감상할 때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지 않아. 왜? 애초에 명제가 아니니까. 그지? 이 내용상의, 그지? 이런 거. 사용상의 내용이라는 거. 이 두 번째 사용 얘기하는 거야, 이거. 사용상의 내용. 이때는 명제가 아닌 거야. 이 의미론적 접근이 바로 명제 얘기하는 거고. 그지? 그래서 지금 이 놀이 같은 경우에는 허구의 이야기를 감상할 때 명제 이런 거 따지지 않아. 그러니까 참과 거짓 안 따지지. 그지? 호랑이가 달려오는데 진짜야? 지금 우리 호랑이 설마 연극장에 지금 서울 한복판에 호랑이가? 이런 거 안 따지고요. 대신에 놀이의 소품 정도로만 본다 이거지.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인식하고 슬퍼하거나 기뻐하는 감정 등이 생긴다. 이해돼요? 오케이? 윌턴에 따르면
흥부와 같은 허구 이름을 포함한 허구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문장이랑 명제란 말이 구분이 전혀 안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이 좀 이상하게 생겼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 허구 문장은 명제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뭔 개소리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명제는 문장이 지시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오케이? 네. 명제라는 건 문장의 영혼 개념이에요. 끝나고 잠깐 다시 한번 얘기할게. 허구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 없다. 당연하지. 아까부터 계속 했던 얘기야. 명제가 아니라고. 허구 이름이 지시하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거 흥부, 놀부, 혹은 아까 연극장에서의 호랑이 얘기하면 되지. 그 이름은 내용이 없으며, 오케이. 따라서 이러한 이름을 포함하는 문장도 참이나 거짓일 수 없다는 것이다. 오케이? 네. 참이나 거짓일 수 없다. 애초에 참, 거짓 판단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지. 이런 관점은 허구 이야기 내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왜 참이나 거짓으로 평가되지 않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허구의 등장인물들에 대해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쌤이 에이어 지문, 재작년 6월 평가에 나왔었던 논리학 고난도 지문에서 나왔던 지문이랑 연결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걸 도덕 문장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첩이 되어 있어요. 논리 구조상 이 지문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내 말이 이해가 될 거야. 맞지? 됐죠? 네, 뭐 그래서 글 간단하게만 좀 정리해보면 이런 거야. 밀턴이 허구 문장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문장을 원래 두 개로 나눠야 된다. 크게. 그래서 의미론적 내용의 문장과 사용상 내용의 문장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이 의미론적 내용이란 명제라는 걸 의미하는데 문장 자체가 지시한 내용, 약간 팩트적인 느낌으로 이해했으면 되는 거야.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의미론적 내용인데 예를 들어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뭐 이런 게 의미론적 내용이겠지. 그지? 자, 그런데 사용상의 내용이라는 건 맥락을 포함하는 개념이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명제라는 건 맥락을 포함하지 않는 거죠. 오케이? 맥락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팩트적으로 그 문장 하나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언어행위라 그래요. 네. 이런 걸 언어행위라 그래요. 언어행위.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이 친구들은 어떠냐? 이 친구들은 언어행위가 아니에요. 명제도 아니고 참거짓 판단도 안 돼요. 이런 거 뭐라 그래? 이런 걸 놀이라 그래요. 오케이? 네. 그래서 놀이이기 때문에 어떻다? 우리가 이거를 같다라고 인식하면서도 인식하고 뭐 감정을 느끼고 뭐 이런 것까지 나아간다. 이런 설명을 했던 거지. 오케이? 네. 자, 일단은 얘기할게. 아까 문장이랑 명제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자, 명제라는 거는 문장의 영혼 같은 거라고 이해하면 돼요. 문장 자체가 지시하는 내용. 예를 들어서 눈이 희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지? 눈이 희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너가 방금 이해한 그 뜻이 바로 명제예요. 오케이? 눈이 희다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문장을 얘기하는 거고. 오케이? 문장과 명제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문장은 내 눈깔에 보이는 그 워딩을 얘기하는 거고요. 명제는 그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를 얘기해요. 오케이? 네. 예를 들어 snow is white 이라는 말도 똑같이 너가 방금 이해한 거랑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잖아. 그래서 snow is white이랑 눈은 희다 라는 두 문장은 같은 명제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두 문장인 거예요. snow is white 이 눈은 희다 랑 같은 문장은 아니잖아. 색이 꼬라지가 다른데. 그지? 이 정도는 이해하고 있읍시다. 문장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명제라고 얘기를 해요. 논리학에서. 오케이? 명제라는 말이 불편할 수 있어서 문장으로 퉁치지 않게 지금 선을 좀 그어주는 거야. 알죠? 자, 두 번째 나지문 갑니다. 원래는 가지면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를 풀면 참 좋은데 네, 딱히 뭐 두 문제밖에 안 됐으니까. 불완전 명제 이론이란 자, 불완전 명제 이론이래요. 뭐야 이거는? 불완전한 명제? 허구 이야기 속 문장인 허구 문장도 일반적인 문장과 마찬가지로 의미론적 내용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자, 의미론적 내용. 이거 다른 말로 뭐야? 다른 말로 명제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한 문장에서 이미 글 각이 잡혀야 돼. 지금부터 이 얘기한다는 거구나. 지금 이 나의 글은 가에 나온 윌턴을 까는 글이에요. 이해돼? 불완전 명제의 이론이라는 이론은 윌턴을 까는 내용이야. 왜? 아까 윌턴은 두 개의 문장으로 문장의 내용이라는 걸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 의미론과 사용. 그지? 그럼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게 있고 그 문장 그 자체에서 맥락 무관하게 명제로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구분을 해놨는데 지금 그 구분을 무시하는 거죠. 불완전 명제 이론이라는 놈은 허구 문장도 명제야.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허구 문장의 내용도 명제야. 그렇기 때문에 가지문이 이원론이라면 나지문은 동일론 개념이다. 이런 느낌으로 읽어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결국은 의미론이다. 이런 얘기니까. 오케이? 맥락과 무관하고 나발이고 그딴 거 필요 없고 모조리 다 명제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 글의 지금 출발이야. 이 이론에 따르면 허구 문장은 명제를 표현하되 아까 한 말이고요.
허구적인 내용이 위치한 자리가 비어있는 형태를 취하는 불완전 명제를 표현한다. 허구적 내용이 위치한 자리를 비어있는 형태래요. 비어있다는 게 뭔 소리지 도대체? 그지? 어차피 불완전한 명제래. 그러니까 지금 이게 허구 문장도 명되긴 명제인데 불완전한 명제래. 허구 문장이 아니야. 팩트적인 명제야. 예를 들어서 아까 눈은 희다 이런 것처럼 그런 건 그냥 완전한 명제예요. 근데 흥부가 어쩌고 저쩌고 그지? 호랑이가 달려온다 뭐 이런 건 불완전한 명제인데 어쨌든 명제야 이런 중이야. 예를 들어준대요. 한양의 어느 마을에 놀부와 흥부라는 형제가 살았다. 아까 나왔던 문장이네. 라는 허구 문장은 한양 어느 마을 뭐야 이거? 비어있는 형태인가 봐. 형제라는 성질, 산다라는 성질. 이상하지 그지? 형제라는 성질.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명제예요, 명제. 쌤이 아까 얘기했지. 문장의 영혼을 명제로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 있지, 그지? 이 허구 문장. 아까 가지문에서 나왔던 윌튼이라는 사람은 이 문장은 허구 문장이기 때문에 참 거짓 따위 없다. 명제도 아니다. 그저 놀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불완전 명제 이론은 이것도 명제야 라고 얘기하는 중인 거야. 오케이? 불완전하지만 명제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떻다고? 허구적 내용은 빈칸이래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게 빈칸이 된 거야? 놀부랑 흥부는 빈칸이 된 거예요. 없어졌잖아. 나머지 다 있죠. 그죠? 됐지? 그래서 모든 부분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어. 왜? 비어있으니까. 되지? 됐죠? 불완전하게나마 의미로 어떤 명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명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이때 놀부와 흥부라는 이름은 허구적 내용이기 때문에 빈 공간으로 표시되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오케이? 어쨌든 결론. 허구 문장도 명제긴 명제임. 이란 얘기야. 자, 불완전 명제 이론은 허구 문장의 다양한 특징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이래. 나와야 되겠네. 다양한 특징이 뭔지. 첫째, 이 이론은 우리의 인식 행위와 여러분 이렇게 문장이 끊겨가지고 다음 페이지로 갈 때는 좀 의식해서 연결을 좀 잡아 놓으세요. 알았죠? 글이 지금 인식행위랑 감정반응이라는 거 두 개념을 처음 나눠놓고 시작을 하는 건데 이렇게 페이지가 꺾이면은 뭔 소린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시작할 수가 있단 말이야. 어쨌든 인식행위랑 감정반응이 어떤 사태를 파악함으로써 시작된다고 보는데 볼 때 오케이 불완전한 명제가 이러한 인식과 감정의 촉발점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뭐라 써 있는 거냐 이 인식이나 감정은요 파악을 해야지만 된다는 거야. 이해돼? 파악을 해야지만 인식도 하고 감정도 분출하고 막 이러는 건데 불완전 명제라는 게 이 인식과 감정의 촉발점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파악의 촉발점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파악이라는 걸 하려면요 명제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명제여야만 파악이라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쌤? 허구 문장이 사실상의 사용상의 내용만 전달할 뿐 아무런 명제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인식적으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즉 명제가 없잖아? 그러면 파악조차 안 된다. 자, 아까 뭐 예를 들었던 문장을 보면 우리 허구 문장이라는 건 지금 기본적으로 허구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허구 문장이라고 하는 것 같아. 그지? 물론 지금 이게 허구 문장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잡는 거예요. 허구적 내용이 있는 문장을 허구 문장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나왔던 이 문장 그냥 그대로 가져와봐. 한양의 어느 마을에 놀부와 흥부가 살았습니다. 뭐 이런 문장이 있어. 그렇게 하고 할 때 만약 이게 아무런 맥락을 무시했을 때 아무런 의미도 없다면 사람들은 그거 뭔 소린지도 이해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야. 오케이? 파악이라는 걸 해야 이러면서 인식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 세상에 이러면서 감정이 생기고 이럴 텐데 파악 자체를 명제가 없으면 못한다. 오케이? 그래서 불완전 명제 이론은 명제이기는 하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틀인 거지. 그지? 자, 둘째, 불완전 명제 이론은 허구 문장의 참 거짓을 가능하게 해요. 이것도 이제 A어 지문에서 되게 어렵게 냈었던 그 논리 구도랑 거의 똑같이 생겨먹은 부분인데 당연히 참 거짓 판단이 가능하겠지. 왜? 명제니까. 명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어떤 문장이 참이거나 거짓이라는 것은 명제가 실제로 일어난 사태거나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할 때 지금 계속 어떤 조건들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장이 참이나 거짓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문장이 표현한 명제가 실제로 일어났거나 실제가 아니다 이런 거일 때 보통 참이다 거짓이다 라고 한다는 건가 봐 라는 걸 전제한다면 오케이? 허구 문장이 명제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문장의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지. 자 이건 어떤 거예요? 이건 이제 가 입장에서는 그러하겠지. 그지? 가 입장에서는 참 거짓 안 된다고 해서 뭐야? 예를 들어 놀부와 흥부는 실제 인물이다 라는 문장이 있어. 네. 근데 놀부나 흥부 같은 경우는 불완전한 명제를 표현해. 그래서 참 거짓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자 이건 가 부분에서요. 가 부분에서. 나는 지금 그렇게 해서 얘기한 게 아닌 거야. 왜? 방금 참 거짓 판단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죠? 되지?
하지만 그지? 여기 본론이야. 농부와 흥부는 실제 인물이다라는 문장은 놀부와 흥부가 실제 인물이라는 명제는 처음이다 라는 문장과 의미론적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거짓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대. 오케이? 돼요? 이 농부나 흥부는 실제 인물이다라는 이 말은 명제니까 그지? 이것도 실제 의미론적인 내용이 있잖아. 근데 그 의미론적인 내용이 뭐냐?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 맥락이고 나발이고 띄어내고 그냥 놀부나 흥부는 실제 인물이라는 의미 이렇게만 띄어본다면은 그건 실제 인물이 아니거든? 그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이야. 실제 일어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거짓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됐죠? 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명제여야만 파악이 된다라는 얘기를 딱 전제하면서 어쨌든 허구 문장도 명제를 가져라고 얘기하는 순간 참 거짓은 모든 문장에서 명제를 뽑아내서 가능해지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죠? 셋째, 불완전한 명제이론은 허구 이야기를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인 언어 행위로 설명할 수 있게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아까 가지문 정리했던 거잖아요. 나지문은 이걸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이딴 거 없어 라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얘다. 모든 것은 다 얘다.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돼? 네. 모조리다 언어행위다라는 말은 모조리다 의미론적인 내용을 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즉 불완전 명제이론은 허구 문장 역시 불완전하게 의미론 네 그쵸 되죠? 아까부터 계속 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언어행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순성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얘기지. 됐죠? 그래서 결국 사용상 내용이라는 것을 구분을 부정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결국은 모든 것은 의미론적 내용을 가져라고 해서 동일론 방향으로 나아간 그 구도까지 들고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원론과 동일론이라는 건요 논리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철학 지문에서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냥 전반적인 철학 지문에서 서양 철학, 동양 철학 할 거 없이. 그래서 그거를 분류해야 되느냐? 아니 결국 그거 다 하나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 이 둘이 싸움이 엄청 자주 보일 겁니다. 그래서 미리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런 거 많이 낸다. 됐지? 자 1번 문제. 나의 불완전 명제 이론 관점에서 윌턴을 비판하시오. 자 비판하시오. 어때? 이 정도 들고 가면 되겠지? 너 윌턴 쓸데없이 허구 문장을 다른 분류로 보아서 혼란을 초래하는구나. 그지? 모조리 다 의미론인데 쓸데없이 내용상의 뭐 사용상의 뭐 이딴 거를 굳이 끄집어 와가지고 혼란을 자초하는구나. 이런 비판을 하겠지. 이 비판을 너가 들고 갔으면 이 문제는 답을 앞부분에서 쓱 읽다가 그딴 말 아니고 윌턴은 허구 문장이 명제를 표현하지 않는다고 봐. 그러니까 지금 허구 문장만 명제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거 맞지? 그지? 그리고 불완전 명제 이론은 아니 그것도 명제인데? 그지? 그것도 명제인데 이게 지금 딱 한마디 한 거였잖아. 맞아요? 여기서 그거는 당연히 허구 문장이고요. 그래서 보자마자 사실상 2번 선지의 앞부분 말고는요 다른 것들은 그런 얘기가 아니야.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입니다 다들. 네,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닌가. 됐죠? 네. 2번 문제. 자, 여러분, 2번 문제는요, 혹시나 지금 여기 약술형 논술이라는 걸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쌤이 올해 이걸 할까 하다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약술형 논술이라는 게, 이 문제 형식이 거의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몇 어절로 쓰시오 이렇게 알려줍니다, 보통. 3어절로 써라, 2어절로 써라, 이런 식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당신들이, 만약에 학원을 다니기 싫다. 이거 혼자 할 수 있지 않나? 솔직히 시험 난도가 얘들아 이게 게으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원 가지 말고 너 진짜 이게 진지하게 생각이 있으면 가천대 제일 많이 뽑는 게 가천대잖아? 가천대 사이트 들어가서 기출문제 다운 받아봐봐. 문제 한번 봐봐. 얼마나 쉬운지. 응? 국어는 사람이니? 하고 물어보는 수준이에요. 다 이런 수준이거든. 그래서 일단 만약에 너가 혼자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 재미나이 같은 거 있죠? 재미나이 같은 거에다가 이거 지문 스캔을 하시든가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지문을 넣어가지고 야 이거 이런 형태로다가 문제 뽑아줘 하면 다 뽑아줘요. 그렇게 해서 그냥 준비하세요. 어렵지 않거든. 네, 하여튼 약술형 문제 논술 유형이고요. 엄청 쉬운 그런 느낌이에요. 됐죠? 네, 일단 그렇게 해서 지금 지문 한번 같이 봤고요. 일단 문장이랑 명제라는 거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지문 내용은 쉬운데 일단 동일론과 이원론의 그런 대립적인 구도인 것도 좀 읽어놨으면 좋겠고, 오케이? 그리고 같이 한번 봐놔라. 알죠? 기왕 이거 EBS 나온 김에 언어놀이, 특히 비트겐슈타인의 언어놀이 이건 한번 좀 눌러서 넣어놓으세요. 알죠? 비트겐슈타인이 무려 14년 전에 한번 나왔거든. 15년 전에. 네. 그러고서 안 나왔어요. 다시 등장해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혹시나 하여 쌤이 이걸 중요 딱지를 붙여놨으니까 기왕 우리 같이 본 김에 같이 볼 질문들은 꼭 한번 다시 보시고